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 시간에 이어 여성 근로자 보호제도 중 하나인 유산 및 사산휴가 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 보호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의 출산 개념에는 정상적인 분만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유산과 사산휴가는 종래 행정해석에서 인정되던 것인데요. 모성보호제도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법제화하여 임신한 지 일정한 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산, 사산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보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허용되지 않는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모자보건법상 유산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적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 무형성증 등과 전염성 질환으로는 풍진 등과 같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가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 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휴가 기간인데요.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 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는 10일까지,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는 30일까지, 그리고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또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기 때문에 유산, 사산 직후에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유산, 사산 휴가는 임신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부여됩니다. 한편 임신 몇 주인지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일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휴가 미부여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휴가 청구 형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서식이나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요. 긴급히 입원한 경우 등에는 구두 혹은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일정 기간의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산 사산 휴가 중에 임금에 대해서도 출산 전후 휴가와 동일하게 유산 사산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때에도 정부는 우선 대상 기업에게 사업주의 임금 60일분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출산 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만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종료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동일하다는 점 이해되실 텐데요. 기타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도 출산 전후 휴가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휴가와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산, 사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시행령에 규정된 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말 그대로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그 간호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흔히 아버지 출산휴가 제도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출산에 대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남성 근로자인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인지를 묻지 않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법령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여러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단체 협약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법제화를 계기로 시행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데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최장 휴가 기간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개정된 것이므로 해당 기업이 몇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3일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하며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보통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청을 해야 휴가를 부여받는 것인데요.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를 마치는 날이 출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초 3일은 유급이라고 하였는데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미사용분을 사용주로부터 수당으로 보존받을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보존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기타 단체 협약으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휴가를 5일 신청했다면 사용자가 3일로 줄일 수도 있을까요? 네, 법 규정에는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휴가 기간 연속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배우자 출산 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 텐데요.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출산보호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유산 사산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미 살펴본 출산 전후 휴가제도,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보신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또 별도 가정에서 살펴볼 가족 돌봄 휴직 등 휴가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실시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직,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비해 산전후 휴가제도 및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는 비교적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약한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에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원인이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력 운영 측면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 더 많은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도입 시에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 또 기업의 부담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